예, 국책연구관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주말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우리 경제가 올해 작년보다 더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놨습니다.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다. 이런 게 대략적인 내용인데 보통 국책연구관이라고 하면은 정부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놓는 게 그전에 일반적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책연구관이 KDI가 내놓는 보고서는 되게 좀 빡빡하죠. 이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KDI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연초에 올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두루두루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KDI 경제 동향 내용부터 한번 쭉 봤으면 좋겠는데 뭐 방대하긴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내수하고 수출하고 둘 다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고, 특히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땐 작년 이 시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좀 희망적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속 작년서부터 그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내수도 마찬가지고 수출은 좋았지만은 수출도 들여다보면은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반도체에 너무 의존했고요. 예,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한 5.5%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반도체를 빼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0.6%밖에 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주력 산업마저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국제 경제도 지금 더 둔화될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좀 지금 희망적인 변수가 거의 없다. 지금 그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좀 진짜 좀 희망적인 변수가 없다는 게 그게 좀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무겁고 뭐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음울하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든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기조적이냐 추세적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기조적이다, 추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최소한도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올해 포함해서. 올해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내가 지금 뭐 국제적인 통계를 본다면은 IMF가 10월서부터 그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절했고, 예.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도 금년하고 내년에 성장률을 다 지금 하향 조절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거기에다가 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 2020년 이후 통계들은 그렇게 많이 예측을 좀 삼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2019, 2020년 예측들은 거의 다 좀 부정적인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음울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그나마 작년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부터 살펴보면 수출도 별로 올해는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얘기했지만은 일단 반도체를 빼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한 0.6%밖에 더 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성장률이 지금 계속 늘 수가 있느냐, 그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세계 경제가 좀 작년 재작년 때는 좀 호황세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 반도체 수요가 특히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그렇죠.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분야 상태에 있어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 기술하고 비용이 딱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면서 물량이 늘면서 초과 수요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물량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크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수요가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상황이. 줄어들면서 예. 그러면서 물량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는 한 11월서부터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반도체에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는 좀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상태고 수출에서는요. 예, 수출에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세계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산업이 회복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좀 이상하게 수출이 잘 안 됐고 판매가 잘 안 됐어요. 예. 그게 흔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SUV 얘기하시는 거죠? SUV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세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다 여기에 득을 봤지만은 우리나라 회사들만 좀 득을 못 봤다. 그런 좀 걱정되는 좀 상태였는데 이제는 또 그 자동차 산업마저도 세계 경제 전체가 좀 둔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예, 지금 그 수출 관련해서 대표적인 1, 2위 제품 즉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수출에 대해서 올해 작년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근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도체 얘기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냈는데 거기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 화제가 됐었고 또 하나 산업연구원이 BSI 조사 주말에 내놨는데 여기서도 반도체 매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근데 바깥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가트너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IT 조사 업체인데 여기는 올해 2%대 초반. 근데 내년에는 뭐 8% 정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시각이 좀 많이 달라서요. 지금 시각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외에서 이번에 인텔이 2, 4분기인가 3, 4분기에 CPU 칩을 새로 이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나 뭐 그런 상품들의 수요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근 CPU 나온 걸 본다면은 우리가 옛날 한 10년, 15년 전에는 새 CPU가 나오면 획기적으로 속도도 바뀌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온 CPU들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 반도체가 2% 증가한다. 또 내년에 8% 증가한다고 봐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이 22% 늘었어요. 22% 늘었으니까 여기에 8%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수출에는 큰 타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반도체가 올해 뭐 망가져가지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좀 위기론이 약간 공포감이 이게 조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성장이 물론 작년만큼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얘기로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22% 늘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상당히 우리가 호황기를 누렸던 건데 이제는 그 호황기가 줄어들고 이제 정상기로 돌아간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또 그런 어떤 우려의 또 이면에는 우리가 반도체 말고는 수출이라든가 우리 제조업 쪽에서 뭔가 좀 우리 경제를 좀 지탱해 줄 만한 분야가 지금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의존해 왔던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둔화됐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하는 그런 좀 스타일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크게 히트쳤다.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서 크게 좋은 상품을 만들면은 우리가 빨리 그 뒤로 쫓아가 가지고선 앞서 나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죠. 그렇죠. 패스트 팔로우로 그것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기억한다면은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엔 좀 엉터리로 그냥 삼성, LG가 뭐 GS가 그렇게 그 스마트폰을 만들다가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서 1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스마트폰이나 뭐 새로운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직 잘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AI나 로봇가 있다고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대중화되려면 그렇죠. 아직도 좀 멀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다른 나라가 먼저 성공한 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겠는데 그런 성공한 게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텐데 그런 능력이 아쉽게도 아직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에 뭐 미흡함, 부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뭐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조업 경기는 뭐 산업연구원 자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 다 올해 뭐 작년보다 더 나빠지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없대요. 예, 뭐 하여튼 뭐 이게 불행 중에서 다행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더욱더 이게 좀 걱정되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더 이렇게 안 좋은 게 또 주력 제조업체들이 부진하고 이를테면 좀 혁신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국제 경쟁이 떨어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고용 문제잖아요. 예. 워낙 고용에 우리 제조업이 한 30% 이상 그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올해도 역시 고용은 뭐 작년보다 딱히 더 좋아지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먼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금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계속 문제가 되지만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기업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영향을 준다는 게 금년에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재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협상임금 상승률이 3.6%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금년에는 최종 숫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월별 숫자를 본다면은 2017년에는 연 평균으로 3.6%였는데 2018년에서는 이게 4%에서 한 5.5% 사이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시장이 금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협상을 할 때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그렇죠. 정도 기준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또 금년에 또 최저임금이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10.9% 올랐죠. 그러니까 또 금년에 그 수요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노동 비용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것도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뉴스에 전해드린 내일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등 5대 기업 CEO들 총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대기업 또 중견기업 이제 오너들 불러서 이제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뭐 제조업의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뭐 어떤 내수의 부진 이런 부분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뭔가 좀 구체적으로 기업들한테 자 우리 같이 혁신을 잘 합시다. 그래서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게 뭔가 좀 소위 말하는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고용하고 투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투자를 본다면은 수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수출 수요나 내수 수요가 없으면은 예. 투자가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자발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고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오히려 또 고용이 올라가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그 정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늘렸죠. 예, 오히려 그 청소년 실업이 좀 더 올라가는 면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제 학생들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공무원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것 그렇죠. 같아요. 공시족들이 예, 늘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오히려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또 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은 어느 한쪽에 이제 구멍이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급여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차이만 안 나면 중소기업 갈 수도 있고 대기업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우리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게 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좋은 직장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일단 나쁜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직장에서 좋은 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좋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또 일자리가 생겨서 밑에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쁜 직장에 가면은 거기 평생 나쁜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뭐 2년 3년 기다려도 맞습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월급도 적게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드니 참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고용시장에.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